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12강 한류의 생성 요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경적 요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한류의 생성 과정 중에서 1990년대는 경쟁 시기, 모방과 탈동조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국내 드라마 시장의 제작 환경도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1991년 발표된 정부의 외주 제작 비율 고시입니다. 프로덕션들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이들 프로덕션들이 자생력을 갖고 다양하고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외주 제작 비율 고시가 발표되기 전 문화 콘텐츠의 대형 소비처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인하우스 제작, 다시 말해 자체 제작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덕션들은 제작 물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프로덕션들은 점점 더 영세해져서 생존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외주 제작 비율 고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해서 외주 제작 비율을 1991년 시작 첫해 방송사 전체 프로그램 편성의 3%로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서 1999년 전체 프로그램 편성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도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전략적 접근에 의해서 크게 손상이 됩니다. 외주 제작 비율 고시가 발표되자 이미 법률적 검토와 수직 타산을 계산해 본 지상파 방송 3사는 곧바로 계열사를 신설합니다. KBS 영상사업단, MBC 프로덕션, SBS 프로덕션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모두 별도 법인이다 보니까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도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난히 정부가 고시한 외주 제작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지상파 3사가 무력화시킨 셈이 됐죠. 방송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런 이기적 행태가 조금은 얄밉기도 하지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 계열사가 외주 제작 비율 고시를 피해가기 위해 1991년, 92년 설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한류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제는 한류가 드라마의 해외 수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본사에서 하던 외국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수입 업무를 이들 계열사로 이관했고 동시에 본사에는 없던 우리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업무 조직을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사가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과 우리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 경쟁 시기의 첫 단계 도전기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가운데 명칭이 가장 많이 바뀐 부처 가운데 하나가 방송을 관장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닐까 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공보처로 시작해서 8차례의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한류시대의 경쟁 시기 1단계 도전기, 2단계 정착기, 3단계 확장기 방송 업무를 맡았던 정부 부처는 공보처, 문화부, 문화관광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합친 문화체육부가 방송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한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1994년 문화산업국을 신설합니다. 이 시기는 1차 한류시대의 경쟁시기 2단계
방송문화 콘텐츠 수출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는 정착기에 해당합니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방송영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 문화 콘텐츠의 제작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경쟁 시기 마지막 단계인 확장기 신조어 한류가 탄생하는 그해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국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출범 첫해 54억에서 1999년 1000억으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시장의 가능성을 인지한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이죠. 문화산업국은 1차 한류시대 경쟁시기 2단계 정착기 마지막 해인 1996년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3단계 확장기 마지막 해인 1999년 그 산하에 영상물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수출용 드라마의 에미, 음악과 효과 분리 작업을 지원하고 수출용 방송 콘텐츠의 재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우리 드라마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이 무척 높았지만 실제로 국내 제작 현장에서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관행대로 대사와 음악 효과를 모두 오디오 한 채널에 믹싱해서 국내 방송용으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음악 효과, 다시 말해 에미를 분리하고 그러한 분리 작업을 해서 수입해간 구매 당사국이 자국의 언어로 더빙할 때 우리말 대사가 섞이지 않은 분리된 음악 효과 채널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재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이 바로 이를 지원한 것이죠. 문화산업국은 이어서 한류의 확산 시기인 2001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영세 문화콘텐츠 생산업체들의 국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켓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공동 부스를 설치해 같이 운영하기도 했고 이름하여 코리아 파빌리온이죠. 그리고 문화산업국은 19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1차 한류시대 경쟁시기 세 번째 단계인 확장기부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이들 마케터들의 수출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그 중에서도 1990년대 경쟁 시기를 가능하게 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국내 방송 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새로운 방송 세대의 등장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방송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귀중한 도약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KBS는 주간방송이죠. 국제방송센터 즉 IBC를 건립합니다. IBC에는 올림픽 기간 중에 해외방송 87개사, 7천여 명의 외국 취재진, 방송 제작진, 기술진, 그리고 새로운 최첨단 방송 장비들이 총 집결합니다. 대회가 열렸던 16일 동안 국제 신호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2,300여 시간 분량이었고 스포츠 경기 현장의 생생한 영상은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IBC로 보내졌고 IBC는 이를 태평양 위성 13회선, 인도양 위성 12회선 등 전체 총 25개 위성 중계 회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를 내보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한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방송 제작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 참여한 젊은 신진 세력들이 바로 1990년대 1차 한류시대 경쟁 시기를 열어가게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드라마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장르입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계에서도 드라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연간 드라마 제작 편수,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높은 드라마 편성 비율이 아닐까 합니다. 1990년대 경쟁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20여 편 시리즈로 연간 70여 편의 드라마가 제작 방송되었습니다.
주당 10여 편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제작 물량입니다. 놀라운 수치죠? 방송 편성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MBC가 4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SBS 40.8%, 그 다음이 KBS 2채널 39.8%, KBS 1채널이 39.5%로 제일 낮습니다. 가장 낮은 드라마 편성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방송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드라마로 편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드라마를 놓고 벌이는 방송사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런 드라마 시장의 경쟁과 다이나미즘이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의 원천적 동력입니다. KBS, TBC, MBC가 드라마 경쟁을 벌였던 1960년대, 70년대에는 민영방송인 TBC가 경쟁에 선봉에 섰고 KBS, MBC, SBS가 드라마 경쟁을 벌이던 1990년대에는 치열한 선두 경쟁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MBC가 다소 우세한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방송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드라마 전작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리즈 전 편의 제작을 완료하고 난 뒤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죠. 완결성 등 드라마의 질을 생각한다면 전작제는 꼭 필요한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드라마 수입 시기, 심지어 1990년대 경쟁 시기까지도 우리나라는 전작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평론가들은 한국 드라마의 질적인 문제를 전작제를 시행하지 않는 전근대적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서 착권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드라마 경쟁 시기 우리 드라마가 아시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자 외국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우리의 비전작제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전작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제작자들이 전근대적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전작제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흔히 우리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상징하는 기호 중에 쪽대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작 현장의 즉시성, 드라마의 대사가 현장에서도 마구 뒤집어질 수 있는 가변성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즉시성, 가변성이 전작제가 갖지 못하는 시청자와의 상호 인터랙티브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전작제는 작가나 연출자의 의도를 명확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참여나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작제 시스템은 전작제의 약점을 강점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미 짜여진 드라이한 느낌의 전작제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게 됩니다. 전작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작제가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 들어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은 한류의 생성 요인, 그 가운데서도 국내 환경적 요인, 특히 제도 및 정책, 제작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제13강에서는 한류의 생성 요인 세 번째 시간 산업적 요인, 아시아 시장의 문화산업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제13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셨죠?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